지난번 1982년 1부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는 1982년 국내 프로복싱 두 번째 시간입니다. 7월 달에는 장정구 선수가 이제 그 세계 도전하기 전에 9월 18일에 도전을 하는데 그 전 세계 챔피언이었던 그 아마도 우르스와를 상대로 또 세계 타이틀 전초전을 전 세계 챔피언이랑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지 않나요? 커피 타러 갔습니다. 이때도 다운을 한번 뺐고 정말 완승을 거뒀던 그런 그 장정구 선수인데 세계 챔피언이 되기 전에도 알폰소 로페스를 또 이기기도 했고 또 우르스와마저 이제 잡아내는 그런 그 저력을 보여주면서 정말 기대감을 갖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9월 18일 날 드디어 이제 전주에서 그 힐라리오 사파타 선수를 불러들여서 세계 타이틀 첫 도전을 장정구 선수가 갖게 됩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커피 타서. 근데 이게 더운 물이 안 나오네요. 아, 잘못하네. 제가 타드릴게요. 아니요, 아니. 말씀하세요. 우리 장정구 선수는 그동안에 라이트 플라이급에 우리나라에 그 70년대 체급이 신설된 이후에 좋은 선수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김성준 선수, 김한진 선수 등 세계 챔피언도 배출을 했고 그 외에도 세계까지는 못 갔지만 정상일, 뭐 김용현, 뭐 초창기 리틀박 아주 그 좋은 선수들이 많았는데 이 장정구 선수는 출연을 함으로써 그 전과는 다른 레벨의 어떤 라이트 플라이급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에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장정구 선수는 그동안에 보았던 우리나라의 그 라이트 플라이급, 주니어 플라이급 탑 선수들의 어떤 그 약점을 전부 보완한 듯한 어느 정도 주먹도 있고, 스피드 있고, 전투력 좋고, 파이팅 좋고, 스피드 빠르고, 뭐 해서 모든 걸 그 만능형 선수 같은 그런 느낌이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고 지금 뭐 우리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전 챔피언을 뭐 알폰소 로페즈 같은 경우도 가볍게 KO로 이기고 또 우르스와 선수도 이기고 드디어 대망의 그 세계 타이틀을 사파타 선수와 치르게 되죠. 예. 이때가 이제 만으로 불과 19살일 때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신인왕전에서 이제 우수 신인왕에 뽑히면서 한국 타이틀이라든지 동양 타이틀 이런 거에 눈을 안 돌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냥 국제전을 갔다가 세계 랭커 그리고 세계 랭커에 들어가서는 전 챔피언들을 상대로 이기고 도전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이 경기를 뭐 결과적으로 판정으로 졌잖아요. 많이 장정구 선수의 챔피언 획득을 예상했던 것이 정말 장정구 선수는 그 전 시합에서도 뭐 거침이 없었고 약점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어떤 그런 복싱을 구사했기 때문에 사파타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고비를 넘긴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승산을 예상했지만 역시 사파타의 그 노련함에 말려서 시종 러싱은 하지만 유효타 면에서 그렇게 크게 점수를 받지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장정구 선수가 이 경기를 앞두고 그 로드워크를 하다가 발바닥을 이제 유리에 예. 다쳤다는 예. 그런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량을 100% 발휘하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이제 그렇지만 이 시합 끝나고 뭐 이대로 끝이구나 그런 느낌보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시합이었죠. 그렇다고 볼 수 그래도 있습니다. 사파타 정도하고 이 정도로 대적할 만하면 다음을 뭐 기대해도 좋겠다는 그런 가능성은 보여줬던 시합이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가능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날짜로는 같은 날이지만 미국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하루 뒤에 그 다음 위성 날이죠. 중계가 됐는데 최충일 선수가 이제 바뀐 챔피언 나바레테를 12라운드 KO 시키고 새롭게 챔피언이 된 라파엘 리몬에게 LA에서 도전을 또 하게 됩니다. 리몬 선수는 뭐 아주 유명한 선수죠. 바추카 리몬 해서 아르게와도 뭐 물론 TKO로 졌지만 아주 혈투를 벌였고 항상 터프한 시합. 전형적인 쿠에바스 과라고 해야 될까요? 쿠에바스과라고 하기엔 펀치력이 그렇게 출중하진 뭐 않았고요. 헤르만 토레스 그 정도 급으로 볼 수 뭐 있겠네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막 거의 오픈성에 훅을 날리고 그 대신에 일단 찬스를 잡으면 공격 패턴은 아주 다양하게 막 걷잡을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선수였는데
그 이 시합도 약간의 그 희망을 가졌던 게 리몬이 워낙 느리고 발이 없고 또 모션이 크니까 그렇죠. 테크닉도 없고. 예, 그러니까 뭐 잘 그 리몬의 그 어떤 그 연타에 말려들지 않고 그 한 방만 주의하면은 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를 갖게 했던 시합이었고 최충일 선수는 전에 그 요 전 시합 나바레테 시합이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그 팬들이나 일반 복싱 관계자들에게 또 일말의 그 희망을 걸던 그런 시합이었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체력적인 측면에서 최충일 선수가 나바레테와 시합할 때보다 좀 더 그 떨어진 그런 시합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리몬하고 먼저 했었으면은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 시합은 그 7회 TKO로 패배를 했는데 6회까지 점수는 거의 원사이드하게 이기고 있었어요. 60대 54였어요. 예. 근데 6회까지 이기고 있으면서도 계속 불안했죠. 이기는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잡히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 때문에 그 원사이드로 판정으로 이기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불안하게 봤는데 뭐 예상이 아주 그 불길한 예상에 맞았다고 할까? 그 7회 막 리몬의 강타를 맞고 두 번 다운된 끝에 뭐 레프리 스톱이 걸리고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렇죠. 사실 그 리몬 역시도 계속 점수를 포인트를 뺏기고는 있었지만 표정에서 그늘이 없었어요. 계속 씩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떤 최충일 선수가 이 경기를 끝으로 이제 은퇴를 또 하게 되고요. 네, 아주 그 어떻게 보면 불운의 선수였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충분히 그 세계 챔피언을 한번 넘볼 수 있고 뭐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런 실력이었던 것 같은데 그 상대의 나쁨이랄까요? 그렇다고 뭐 나바라테나 리몬이 아주 A급 챔피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성이랄까요? 그래서 오히려 뭐 지난 얘기지만 조금 더 전에 그 다른 세계 챔피언들과 했었으면 차라리 그 뭐 80년도 정도 81년도에 그 우에하라 뭐 이런 선수하고 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하는 뭐 그런 뭐 생각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세계 챔피언은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다고 그래서 또 그 최충일 선수 지금 아마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죠? 미국에 거주하시다가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오셨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어요. 예. 근데 뭐 만나본 적은 없고 어쨌든 최충일 선수 정말 매력적이고 그 많은 팬들을 가진 아 복서였는데 여성 팬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 하지만 진수한 외모로 세계 챔피언이 되기까지는 그 터프니스와 체력 때문에 약간 2% 정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니어 라이트급에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 또 김태호 선수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뭐 상당히 또 미남의 아마추어 엘리트에 참 닮은 꼴이에요. 정말 그 김태호 선수는 최충일 선수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고 그렇죠. 그 최충일 선수가 주먹이 굉장히 그 정광석화 같았다면 김태호 선수는 몸놀림 자체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그 일본 선수하고 누구였던가 시합을 하는데 일본 선수가 도대체 김태호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을 정도로 좌우로 빨리 움직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날 정도로 해서 물론 서강일 선배도 그러시고 서강일, 김현치, 최충일, 김태호, 오영호 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의 그 주니어 라이트급을 그 뚫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운을 겪었던 선수들이죠. 이렇게 돼서 어쨌든 세계 타이틀 도전이 이제 7연패에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한 달 후에 10월 10일 날 이제 동양 챔피언이었던 김성남 선수가 랭킹 1위 지명 도전자 자격으로 도카시키에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시합도 그 뭐 그런 거죠. 적지에서의 한 방.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예상평은 전체적으로 뭐 유리하진 않았지만 그 일본 링에서 우리의 유재두 선배가 와즈마를 KO시켰던 뭐 그런 한 방이 김성남 선수가 뭐 라이트 주니어 플라이급은 굉장히 그 하드 펀처였기 때문에 펀치 좋았죠. 예, 한 번만 제대로 걸리면 뭐 이길 수도 있겠다. 거기다 또 사우스포라는 이점이 있었기 네. 때문에 이것도 경기 참 기대 많이 했고 실제로 경기를 참 잘 이끌어갔어요. 근데 이 시합은 도카시키가 아주 내놓고 아웃복싱합니다. 그렇죠. 예, 아예 그냥 그 아주 그 어떤 그 리스크를 전혀 그러니까 판정으로 처음부터 아주 갈 생각을 하고 완전히 돌아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스텝이 없는 우리 김성남 선수는 뭐 따라다니다가 시합에 간혹 뭐
1타를 마치긴 했지만 후속타가 연결이 되지 않았고 뭐 그러해서 판정으로 뭐 져가지고 세계 타이틀 획득에는 실패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8연패가 이제 됐고요. 야,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인데 그래 이때쯤에는 사실 저도 그랬지만 팬들이 세계 타이틀은 조금 잊어버리고 국내에 재밌는 시합이 많아가지고 뭐 동양 챔피언급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이벌전 뭐 중량급 이런 시합이 많아가지고 세계 타이틀에 대한 어떤 그 갈구는 약간은 좀 그 70년대 말이나 80년대보다는 조금 그 세계 타이틀에 대한 흥미는 약간 떨어졌고 우리 김철호 선수가 잘하긴 했지만 그 전에 세계 챔피언에 비해서는 항상 뭔가 좀 설익은 것 같고 너무 젊어서 그랬는지 하여간 뭐 약간 그런 그 세계 챔피언의 카리스마는 조금 약했던 뭐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래서 세계 타이틀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가. 아무래도 국내에서 난다 긴다 하던 선수들이 계속 연패로 가다 보니까 네. 이때 막 그 신문 뭐 일간 스포츠 이런 데는 복싱이 항상 일면을 장식할 그럴 무렵이었는데 좋은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네네. 다들 이제 국내에서만 호령을 하다가 세계 무대에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비관적인 기사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 어쨌든 국내 그 라이벌전을 통해서 동양 챔피언이 된 선수들이 백인철 선수도 이제 20번을 넘게 연속 방어를 할 때였고 네네. 또 이제 박종팔 선수도 뭐 오벨메이어스에게 지고 왔지만 네. 다시 이제 또 연속 KO를 할 때였고 네. 황준석 선수도 황충재 선수에게 타이틀을 뺏고 나서 거의 2달에 한 번씩 방어전을 가졌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김덕구 선수도 이제 챔피언이 되고 나서 계속 동양 타이틀 방어전을 가질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런 재미는 네, 있었습니다. 유한길 선수라든지 아까 뭐 그렇죠. 잠깐 언급한 뭐 그 주니어 라이트급의 그 서로 물고 물리는 문태진 선수라든지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해 또 유별나게 그 국내 시합 중에 판정 논란이 좀 많았어요. 국제전 중에. 아, 네, 그래서 뭐 약간은 그 전전에 80년, 79년보다는 복싱이 약간은 좀 조금은 인기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약간 좀 시들한 뭐 그런 한 해가 됐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11월 13일 국내 날짜로는 11월 14일인데 저 비운의 선수죠. 동양 챔피언이었던 김덕구 선수도 이제 지명 도전자 자격으로 레이 맨시니에게 라스베가스에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맨시니 선수는 그 미국 사람들이 소위 좋아하는 그 스토리텔링이 되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복싱 선수였고, 레니 예, 맨시니였죠. 그래서 그 상당히 유망주였지만 2차 대전 참전에서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그 복싱의 꿈을 접어야 했던 뭐 그런 아들이 이 복싱계에 들어서 또 백인으로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 미국의 복싱의 문제가 그 순수 백인의 어떤 그 히어로가 없는 게 좀 지금 현재 복싱에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미국 복싱을 쥐락펴락하는 선수들을 보면 또 어떤 인터뷰를 하고 뭐 실제로 관을 짰어요. 네, 관을 짜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게 뭐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우리나라 복싱계 아주 그 가슴 아픈 아주 큰 사건의 그 주인공이 되는 그런 비극이 되는 거죠. 어쨌든 참 안타까웠던 그런 그 순간이었고요. 이때가 이 전날 이제 아르게이와 프라이어 1차전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경기를 국내에서도 생중계를 해줬고 또 다음 날이 이제 맨시니 김득구전이었기 때문에 그 경기에 대한 그 예고도 계속 또 해줄 때였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또 많은 기대를 갖고 아마 TV를 보다가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정말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이 충격을 시합은 받았습니다. 뭐 1회전부터 서로 맞불 작전을 놔가지고 시합 자체는 굉장히 네, 시합 재밌었어요. 중반에는 맨시니가 뭐 김득구 선수한테 몰리면서 아주 놀라는 표정을 짓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죠. 결국은 이 당시 항상 고질적인 것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14라운드, 15라운드 시합을 하면은 그 뒷심부족으로 이제 뒷심부족이다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후반으로 가면서 그 이겼던 시합이 엎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시합도 물론 전반에 이기진 않았지만 뭐 대등까지도 가는 그런 경기를 벌리다가
결국 라운드 지날수록 스태미나 떨어지고 몰리기 시작했고 뭐 급기야 14라운드에 그 캔버스에 머리를 크게 부딪히면서 다운되는 뭐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됐고 시합 끝나고도 일단은 뭐 정신이 있어서 코너에 앉았지만 그 이후에 뭐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은 뭐 또 망자의 그 몸이 돼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됐고 이 당시에는 이 시합이 그 사회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되고 복싱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부각되면서 그 조금 침체돼 있던 우리나라 복싱이 더 좀 가라앉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WBC는 이 영향으로 타이틀 매치를 83년도부터 이제 12라운드로 또 조정을 예, 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러니컬한 거는 이해 마지막 달에 이제 WBC에서 마지막으로 15회전으로 벌렸던 타이틀 매치에서 보비 차콘이 12라운드, 13라운드까지 몰리다가 리몬이었죠. 예, 상대 리몬에게 마지막에 역전 판정승이죠. 다운을 빼앗고 판정승하는 시합을 마지막으로 15라운드는 WBC 타이틀 매치에서는 없어집니다. 그렇죠. 15라운드 10몇 초 남겨놓고 예. 다운을 뺏었는데 굉장히 극적이었었어요. 그 경기도. 그 보비 차콘도 상당히 극적인 복싱을 했고 극적으로 살다가 극적으로 갔죠. 예. 그래서 살아 있었으면 60대 중반 지금 정도 됐을 텐데 시합 자체도 뭐 초년 시절부터 아주 익사이팅한 경기를 하고 결국은 말년까지 하고 중간에 그 복싱을 그만두는 와이프가 자살하고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뭐 자신도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죠. 이때는 사망 사고가 세계 타이틀 매치에 좀 많았어요. 그 전에 이제 루베 핀토르가 조뇨웬 경기에서 이제 또 사망 사고가 났었고, 그리고 이듬해 그 키코 베이네스가 알버트 다빌라한테 이제 12라운드 KO가 됐는데 WBC에서 라운드를 줄였음에도 사망 사고가 다음에 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선수의 어떤 그 건강에 대해서 일단 개체량을 당일날 한다는 게 선수에게 상당히 그 데미지가 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뭐 이 체중고에 시달리는 선수는 아침에 개체량을 맞추느라고 아주 그 쇠진한 상태에서 오후에 저녁 때 당일날 시합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 건강에 굉장히 그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거였고 이게 벌써 40년 전이니까 뭐 이런 것이 뭐 통하고 그렇게 됐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 지금 임준배 의원님 전화가 왔네요. 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이라. 여기가 뭐 이게 뭐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화도 오고 막 합니다 지금. 왜 집에 안 오냐 그러네요 집에서. 뭐 이 시간에 지금 우리 황 대표하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이러고 있는 게 제3자가 이렇게 보면은 좀 웃을 수도 있겠어요 이게. 그렇겠죠. 이게 남자 둘이서 늙어가면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다른 분들이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뭐 주위에도 뭐 이런 둘이 이런 걸 하더라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같이 참석도 좀 해주시고요. 뭐 저희가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상당히 뭐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조금 나아지면서 그동안 연기됐던 시합도 5월 이후에는 좀 벌어질 예정이니까 저희 복싱 MC압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뭐 경기장도 오셔서 뭐 우리 황 대표도 한번 보시고 저도 한번 직접 보셨으면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82년도 그 세계 타이틀 매치가 하나 남았는데 김득구 선수의 그 비극적인 경기 이후에 2주가 지나서거든요. 이제 국내 하나 남았던 그 유일한 챔피언이었던 김철호 선수의 6차 방어전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해는 7월 이후에 하반기에 있었던 시합은 모두 다 패배를 했고 또 각 시합마다 참 뭐 질 걸 졌다 이런 시합이 아니고 다 뭐 이런 아까운 이유 저런 아까운 이유로 다 이런 걸로 졌기 때문에 그 복싱 팬으로서는 상당히 좀 침울한 한 해였고 그 김득구 선수의 사망은 굉장히 쇼크했어요. 뭐 다시 얘기하지만 하고 그렇죠. 그 이후에 그 미망인에 대한 얘기 스토리
또 각종 매스컴에서 어떤 스포츠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 뭐 이런 걸로 보고 해서 뭐 복싱인들에겐 좀 어려운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김철우 선수가 이제 라파엘 오로노와의 재전에서 정말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이 사실 KO로 지거든요. 근데 이게 상상이 안 됐던 게 아까 그 도카시키 선수 얘기한 것처럼 한동안 안 봤더니 전혀 다른 스타일이 된 것 같이 오르노 선수도 그 아주 그 아웃복싱에 능한 선수였는데 이 시합에서는 뭐 이렇게 보면은 그 맞아요. 근육도 빌트업이 됐고 아주 작정을 하고 나와가지고 1라운드부터 아주 난타를 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쉽게 맞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면서 보는 경기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경기가 어떤 실력 대 실력의 경기보다는 네. 김철호 선수가 이때 만으로 21살이었거든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벌써 6차 방어전을 가질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단맛 쓴맛을 다 복싱계에서 이제 봤을 무렵이었는데 불과 2주 전에 김덕구 선수의 비극적인 사고를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아마 멘탈적으로 굉장히 흔들리지 않았었나. 그 이 시합 그렇기 후에 때문에 네. 여기서 이렇게 그 기량적인 차이보다는 이미 뭐 5차 방어전을 하면서 돈과 명예는 충분히 가진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오로노와의 어떤 대결에서 1라운드에 오로노의 공세가 나올 때부터 이미 김철우 선수는 딴 선수가 돼 있었어요. 김초로는 그동안 그 보여줬던 파이팅을 전혀 못 보내고 못 보여주고 그냥 다른 선수가 돼가지고 정말 일방적으로 난탈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패배의 변명이란 게 있을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덕구 선수의 어떤 영향 그런 부분이 좀 김철우 선수의 그 마인드 컨트롤을 좀 방해한 것이 아, 아닌가 예, 뭐 생각이 시합 들어요. 후에 뭐 매스컴에서도 그 얘기를 거론을 했는데 김철호 선수가 그 김득구 선배의 그 사망 소식을 듣고 상당히 그 정신적으로 복싱에 대한 어떤 회의 또 약간의 두려움 뭐 이런 게 생기고 뭐 오르노는 그 타이틀을 자기는 좀 억울하게 뺏긴 럭키 펀치를 맞고 뺏긴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주 칼을 갈고 나와서 1회전부터 뭐 접근전이고 뭐 탐색전이고 없이 접근전이 아니고 탐색전 없이 그냥 난타질을 해야 됩니다. 이때 5라운드였나요? 40초를 공을 네. 빨리 쳤죠. 그래서 뭐 아까 그 최충일 선수 그 나바레테 위험할 때 필리핀에서도 그랬듯이 뭐 우리나라도 그 김철호 선수가 거의 뭐 완전히 KO 직전까지 몰려서 종을 쳤는데 타임을 보니까 46 초인가 40 몇 초 하여간 빠르게 쳤는데 뭐 이게 김철호 선수가 이겼으면 뭐 나중에 문제가 됐겠지만 워낙 일방적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후에 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논쟁은 없었습니다. 타임키퍼는 이제 제명을 당했죠 그때. 예, 뭐 책임을 졌지만 세계적인 어떤 뭐 문제가 되진 않았고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에이, 그럴 수 있어 하는 분위기였어요 사실. 뭐 이후에도 한참 지난 후에도 이오카 선수도 일본에서도 그 케토한 차이 선수와 할 때 맞습니다. 예, 위험할 때 그때도 굉장히 빨리 공을 올린 적도 있고 뭐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공 개시원이 그 가끔 그 애국심을 발휘하고 자기 몸 하나 불살라서 가끔 애국심을 발휘하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82년도가 이제 마무리됐는데요. 그 상대적으로 80년도에 아주 그 만개를 하고 81년도에 어떤 그 이 81년도부터 약간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각 체급에 약간 뭐 김철호, 김한지 선수가 타이틀을 땄지만 뭐 김태식 선수라든지 박찬희 선수가 이제 82년도에 은퇴를 하고 김태식 선수는 2회였죠. 로베르토 라미레스와의 경기에서 승리는 했지만 이제 뇌수술하면서 은퇴를 했어요. 했고 뭐 박찬희 선수도 뭐 재기를 꿈꿨지만 뭐 무명 선수에게 또 지면서 또 은퇴를 하고 하면서 위키 텐감이었죠. 예. 박찬희 선수도 턱이 깨졌던 것 같은데 말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우리 복싱 팬으로서는 희망이 있었던 것이 뭐 그런 아주 그 우수한 선수들이 또 사라지는 대신에 아직까지 장종구라든지 뭐 타이틀 도전에 실패했지만 이승훈 선수라든지 또 뭐 중량급이지만 황준석, 박종팔, 백인철 아직도 뭐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선수들이 계속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복싱 팬으로서는 뭐 아주 그 비관적인 것만 아니었죠.
동양 타이틀은 뭐 거의 전체급을 다 그렇죠. 석권하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거 뭐 동양 타이틀 매치 보는 재미로 복싱 보고 예,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982년도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펀치라인 복싱 토크 제4회는 1983년도의 세계 타이틀 매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이 되면서 IBF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어떤 혼란기 또 한 단계 성장을 해주게 만들어준 시기일 수도 있는데 퇴보가 됐다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 이 IBF의 출연은 그 세계 복싱사에서도 굉장히 그 사건이죠. 큰 사건이고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 NBA에서 그 전신으로 해서 만들어진 WBA가 그동안 세계 타이틀을 장악하다가 거기에 반기를 든 그 멕시코계와 유럽과 그 동양에서 그 필리핀이 그다음 그 유럽에선 스페인, 이태리, 그다음 멕시코가 주축을 해서 WBC를 만들어서 뭐 라이벌 관계 두 기구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이 80년대에 들어서면 이제 WBC도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 WBA가 파나마, 베네수엘라, WBC는 멕시코와 유럽을 위주로 하다 보니 사실은 뭐 본고장이라든 미국에서 반기를 들고 그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게 되는 게 바로 IBF죠. 그래서 로버트 리 회장을 중심으로 그 미국의 각 주에서 해서 처음에는 이제 IBF가 아니고 USBA로 해서 기구를 만들었다가 이제 어떤 세계적인 기구를 하자니 그 기구 이름을 IBF로 바꿨는데 이 IBF를 바꾸면서 이제 복싱계가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더 기회가 많아진 거고 이 IBF를 창립되는 시점에 각 그 나라별로 이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고 후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도 IBF 초창기에 굉장히 혜택을 본 반면 또 반대급부적으로 그 IBF 때문에 어떤 복싱의 인기라든지 뭐 시합의 질 같은 게 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또 결과가 되죠. 자,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83년도에 본격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네.